자, 앞에 볼게요. 오늘 할 거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저번까지 했었던 거는 뭐였어요? 시조였죠? 자, 시조랑 가사 기본적인 특징은 고등부 올라가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죠? 자, 가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작가 우리 한 명쯤은 알고 있잖아요. 누구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왕좋아했던 사람. 진비. 네? 황진이겠죠. 정철이요, 정철. 이 사람들아. 사대부 있었잖아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한 관동별곡을 쓴 사람이었어. 우리가 배웠던 거는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작품들이 있었죠. 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주로 쓴 게 바로 가사였어요. 얘들아, 가사라고 하면 인식이 있어. 길까 짧을까? 길어요. 길죠. 자, 시조는 세 줄짜리야. 기본 평시조가 이어져도 연시조가 된다고 해도 한 파트에 세 줄밖에 없어요. 근데 가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140쪽에서 봤죠? 상충곡 길이 어때요? 길죠. 그래서 가사는 기본적으로 길다는 인식존도 가지고 계시고, 그럼 가사가 언제 나왔느냐? 자, 우리 시조가 나왔던 시기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시조는 언제 나왔어요, 하리나? 그치, 고려 시대 때 시작이 되어서 조선 때 활발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사는요, 고려 말에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보통 조선 초기에 시작을 많이 했더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의 고선 초기예요. 그래서 이때 창작이 시작되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조선 초기에 시작돼서 당연히 조선 마렵 때 어떻게 되었어요? 활발하게 창작이 되었겠죠? 창작이 활발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 문학을 대표했던 것이 바로 가사와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와 시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가사는 정의가 있습니다. 가사. 자, 시조에서는 작자층이 크게 세 부류가 있었어요. 선생님 쉬운 거부터 얘기할게요. 사대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었을까요? 기녀 있었죠? 그 다음에 한 명 더 누구 있었지? 한 부류 더? 평민 이렇게 있었지. 자,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얘는요, 사대부 계층만이 주로 창작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얘들아, 시조는 짧기라도 하잖아. 근데 가사 어때? 길지. 거기 안에 한자 엄청 많지. 지식이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쵸? 가사가 길다. 그래서 사대부 계층이 창작했고, 중요한 거는 가사라는 거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길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들아, 가사는 운문이야, 산문이야? 산문이야? 운문이야? 운문이야. 자, 운문인데요. 자, 운문인데 운문이란 거 설마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없지? 시라는 얘기야. 시, 운율감을 가진 거, 리듬감을 가진 거. 기본적으로는 시라는 장르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운율감이 있어야 돼. 근데 운율감을 느끼기에는 약간 다소 길다.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과도기적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운문이란 장르에 속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산문의 특성도 조금씩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해서 과도기적인 형태다, 중간쯤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끄덕끄덕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사의 특징 4가지 마찬가지로 시조와 같이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던 건 그대로 갑니다. 뭐라고 했지? 운문과 산문의 과도기적 형태다, 중간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왜 그러냐. 선생님 그러면은 가사가 왜 그렇게 길어질 수가 있었어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초장, 중장, 종장의 제한이 있었죠. 근데 가사는 행수의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무한대로 그려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했어. 행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800줄짜리 가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게 교과서에 실리진 않았지만 너무 기니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야? 산문적이야? 운문적이야? 제한이 없으니까 산문적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1대1 수업하는 거 아니지? 다들 입모양으로도 대답하세요.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어. 자, 산문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몇 음보일까 생각해보세요. 시조 몇 음보였어요? 4음보 그렇죠. 그쵸. 근데 가사도 똑같이 뭐야? 4음보입니다. 조선에 있었던 작품들은 대개가 4음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려 가요면 몇 음보였어요? 3음보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특징은 자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3, 4조. 3, 4조가 무슨 말이냐? 3글자, 4글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라는 게 글자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은 4, 4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방금 전에 조금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글자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음의 개수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음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음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재영아. 그랬어요. 이때 이 음수율 어떻게 지키는지는 조금 이따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특징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냐. 보시면은 우리 시조에서도 마지막 특징이 중요했어요. 뭐였지? 뭐였지? 우서가? 감탄사로 보통 시작하긴 하죠? 종장에 오는 첫 음보가 몇 음절이다? 3음절이다. 나 우석이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우석아 대답해야지. 자, 마지막 행의 시조의 특징을 이 가사가 약간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행의 시조에 종장과 뭐가 똑같다? 글자 수, 즉 음수율이 일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사도 맨 마지막 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몇 글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시조랑 똑같다며. 세 글자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세 글자 있고 그 뒤에 있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3, 5, 4, 3.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때 정철 이야기하면서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이 3543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규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나뉠 수 있다라고 했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행의 형식 준수를 했을 때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다, 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무슨 가사라고 했을까 얘들아? 기억나는 사람? 선생님 말에 힌트가 있어요. 격이 정해져 있다? 정격 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처음 듣는 표정이지요? 자, 이젠 알아야 돼요. 정격 가사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이 지켜진 거, 3543이 지켜진 거. 근데 만약에 마지막 행에 형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형식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가사라고 얘기할까요? 바뀐다, 변화가 있다. 무슨 가사? 변격 가사가 되겠죠. 그렇죠? 변격 가사가 된다.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형식에 따라서 나뉘면 가사는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라는 것이 있더라. 그리고 아까 위에서 음수율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우리 다음 주부터 국어 개념 완성하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언급을 할 거야. 그래서 음수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위에서 했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얘는 글자 수랑 관련되어 있는 리듬감이란 얘기야.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이나 혹은 유지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운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글자 수고 글자 수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운율이다. 이걸 음수율이라고 한다. 아까 그래서 세 번째 특징 3, 4조, 4, 4조 음수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본다라고 했어요. 봐볼게요. 오늘 들어갈 작품이야. 정국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 고1 가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가사 작품 중에 제일 첫 번째 작품이야. 얘가 초기 작품이야. 첫 번째야. 3, 4조, 4, 4조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3, 4조, 4, 4조의 예시 봅시다. 정국인의 상춘곡에서 첫 번째 수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이랬어요. 글자 수 세워볼게요. 앞에 보세요. 자, 홍진의 몇 글자야? 3 글자지. 그 다음에 묻힌 분내 얘들아 몇 글자야? 네 글자. 그치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인해생에 어떠한 거 몇 글자? 네 글자. 어떠한 거 몇 글자? 네 글자. 그쵸? 그래서 3, 4조 그 다음에 4, 4조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글자 수를 통해서 운율감을 주는 걸 음수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지금 가사의 기본 개념이랑 가사의 특징 한 거야?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사실은 이 특징 말고도 아까 우리 가사의 종류를 봤었어. 정격이랑 변격 가사는 형식에 따라 나눈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주제에 따라 가지고 이 가사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일단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근데 작자층에 따라 가지고 시조는 나눴죠. 근데 얘는 작자층에 따라 가지고 굳이 나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 아까 작자층이 누구밖에 안 쓴다고 했지? 가사는? 그렇지. 사대부밖에 안 쓴다고 했어. 자, 먼저 작자부터 채울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작자, 사대부. 두 번째도 사대부겠죠. 세 번째도 사대부겠죠. 네 번째도 사대부. 사실 시조랑 주제가 크게 별다를 게 없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시조에서 양반들이 쓰던 시조를 기억해 보세요. 대부분 누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쓴다고 했지?
임금, 왕에 대한 얘기였지. 근데 왕에 대한 얘기 아니면 뭐라 그랬어? 자연이지 얘들아.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내가 자연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르는, 첫 번째 종류, 가사의 첫 번째 종류는 자연에 대한 예찬이야.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자연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이응, 이응, 지읒, 지읒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한자성어. 유유자적이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있죠. 자, 기억하세요. 유유자적 하는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내가 논의는 거예요. 근데 자연 속에서 내가 잘 못 잃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거는 다 누구 덕분이더라? 왕 덕분이더라.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편으로 가볼게요. 군자의 은혜. 그래서 군은혜의 감사. 군자가 왕이잖아, 얘들아.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야. 군은혜의 감사. 그래서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자연이랑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가사를 뭐라고 하나요? 은일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은일이에요? 숨길 은자, 은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자연 만끽하고 이게 다 누구 덕분이야? 왕 덕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사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오늘 할 작품이에요. 정국인의 상춘곡하고 송춘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박일로의 누황사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사의 종류에 뭐가 있냐? 은일가사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달라요. 자, 아까 우리 전부 사대부라고 작자를 썼어? 얘는 조금 달라. 우리 시조에서도 기녀, 여성도 글을 쓸 수가 있었죠. 여기도 사대부층들 중에서 양반, 여성이 쓴 작품들이 있습니다. 양반 여성이 어떤 주제를 주로 가지고 있었냐? 양반 여성의 생활이랑 관련이 있어요. 얘들아, 사극 같은데 옛날 드라마에 보면은 그 양반집 여자들이 밖에 나올 때 뭐 쓰고 나오지? 뭐 쓰고 나와? 저고리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옆에 하인 들고. 왜냐면은 양반집 여자 자제는 그 당시 유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결혼하고 나면 밖에 못 나와. 집 안에만 있어야 돼.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집 안에만 지냈을 때 그 집안을 가리키는, 여자가 있는 안방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 사랑방. 사랑방도 될 수 있죠. 그거 조금 다른 말로. 자, 이런 표현이 있어. 옛날 높은 집 여자 자제를 갖다가 규수집 처자, 규방 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온 표현이에요. 규방이라고 하는 곳이 여성이 기거하는 안방이에요. 안방. 그 규방 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이, 결혼한 여성이 규방 속에 갇혀가지고 쓴 가사예요. 그러면 주제가 이 특징이랑 같이 미루어서 알 수 있어요. 규방이야? 혼자 있어.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롭겠지, 답답하겠지. 코로나 때도 밖에 못 나가면 답답한데 얘네들은 평생 그냥 거의 집안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답답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 고립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외로움이 들겠지. 외로움과 뭐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호소가 있더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규방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철, 송미인국, 사미인국 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허난설원이라는 여성의 규원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일단 외로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고 아니면 좀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허난설원 같은 경우에 삶이 굉장히 비루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바람 펴도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규방 가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이건 예시를 먼저 볼게요. 정철의 관동별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이건 1학년 때 하는 무조건 국룰 작품인데 관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정철이 관동 지역에 가가지고 관동 지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해서 거기 지역에 대한 감상을 담은 게 관동별곡이라는 가사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 있었던 은일 가사랑 조금 달라. 정철이 거기에 은일했다기보다는 관동을 놀러 간 거야. 자, 놀러 갔어. 여행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의 나의 경험과 견문에 대해서 쓴 작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 자,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 여행에서의 경험과 견문이다. 다 쓸 수 없어. 여기. 어차피 올라갈 거야. 여행에서의 경험과 견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
근데 보시면은 얘는요, 은일가사랑 조금 달라. 자기가 여행 간 거지. 얘들아, 우리 여행 갔다 와서 현대에도 쓰잖아. 무슨 문? 여행 일기. 일기 말고 감상문인데 기행문. 얘들아, 기행문이라고 하잖아. 똑같아. 기행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행가사.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자, 얘는 조금 앞에 있었던 거랑 달리 약간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자, 은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의성이야. 내가 스스로 뭐 늙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조정에 있는 관직을 내려놓고 자연에 간 건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렇지 않고서 저기 멀리로 가게 되는 거. 왕이 나를 보내는 거 뭐라고 하지? 뭐 보낸다? 유배 보낸다고 하지? 유배가사야. 자, 유배가사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세 번째 썼네. 미안해. 네 번째, 유배가사. 작자 똑같이 사대보였죠, 아까? 그러다 보니까 유배를 갔어. 물론 내가 진짜 잘못해서 간 걸 수도 있어. 내가 진짜 잘못을 했든 남이 모함을 했든 어쨌든 누구한테? 왕한테 나 잘못 없어요 라는 걸 계속 호소해서 다시 원래대로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억울함 호소, 억울함 토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더라. 쟤네들의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나는 사실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에 대한 뭐가 있냐. 자, 여기서 말하는 정적은요. 조용할 정적이 아니에요. 정치적 적이란 뜻이에요. 맞잖아. 원래 정치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모함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런 정치적 적이 있죠. 그 정치적 적에 대한 뭐가 있을까? 얘가 나를 여기로 보냈어? 복수심이 있겠지. 복수심. 정적에 대한 복수심이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어. 얘네들한테 복수심이 있어. 그렇지만 이 유배를 보낸 왕에 대해서 한탄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해야지. 그래서 왕 임금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 뭐지? 일편단심이지 얘들아. 그렇죠? 일편단심. 일편단심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가사가 전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사라고 하는 것의 특징 4가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 마지막 행에 있는 걸 3~5~4~3을 지키면 무슨 격? 무슨 격? 정격 얘들아. 그 다음에 안 지키면 병격. 그 다음에 가사 종류 크게 4가지 있다. 뭐 있어? 은일가사. 그 다음에 내가 규방에 썼다. 규방가사. 그 다음에 기행가사. 유배가사 이렇게 있더라. 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첫 번째 작품으로 갑니다. 고전문학 1주차 우리 파트 140쪽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10초 줄게요. 자, 상충곡 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얘는 뭐예요? 가사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다른 가사 작품에 비해서 있는 편은 아니에요. 나름 쉬운 편. 그래서 체크만 조금 하시고 들어갈게요. 우리 친구도 알고 있죠? 자, 형식. 본인 편한 대로 하십시오. 참고하라고 쓸게요.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푸른색은 자연이죠, 얘들아. 긍정. 그 다음에 빨간색은 속색, 부정. 시간 드릴게요. 본인이 편한 대로 정리하시오. 저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갈게요. 자, 상춘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에 다 힌트가 있어요. 곡이라고 했어요. 뭐야? 노래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춘이라는 글자 이미 알고 있잖아. 무슨 춘일까요? 무슨 춘? 그래, 봄춘밖에 없지, 얘들아. 자, 봄이야. 봄을 뭐한다? 감상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그대로 갈게요. 봄을 감상하는 노래가 상춘곡이더라.
그래서 봄을 감상하는 노래를 우리가 상충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결국 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자연 중에서도 봄의 경치와 봄의 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얘는 가사로서 서정, 감정이 있겠지. 그 다음에 대부분 사대보고 썼으니까 양반 가사 얘기할 수 있고 정격 가사라고 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작품이니까 당연히 형식을 지키려고 했겠지. 정격 가사야. 맨 마지막 행에 그런지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에 성격, 서정적, 예찬적, 묘사적이다. 자, 어디에 대한 정서? 봄에 대한 정서를 예찬, 봄이 너무 좋더라, 봄이 이렇게 아름답더라 라고 묘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 봄의 경치를 즐기며 안빈낙도를 추구한다. 자, 용어 많이 나오죠. 안빈낙도 무슨 말이에요? 자연 속에서 내가 엄청 풍성하지 않아도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과 안도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빈낙도를 추구하더라. 그래서 이 시는요, 보시면 단종이 중간에 폐위되자 정원벼슬을 사퇴하고 고향인 전라북도 태인에 하면서 은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거란 표현이 있죠. 아까 이거 무슨 가사였죠? 은일 가사였죠.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려와서 전라북도 태인에 내려와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을 교육할 때 지었다라고 전해진다. 그래서 상춘곡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봄을 경치를 즐기는 노래다라고 하면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서 봄 경치를 완상하며, 완상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감상이라는 뜻이에요. 봄 경치를 감상하면서 안빈낙도하는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결국 봄의 경치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죠? 벌써 처음부터 막 조는 사람 있어. 자, 앞에 볼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의 생에 어떠한 고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까 내가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치라고 했지. 홍진에 동그라미 친 사람이 있다? 큰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홍진을 몇 번을 했는데 그죠? 자, 홍진 부정이에요. 자, 왜 부정이냐? 일단 얘를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무슨 홍자예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홍자 뭐밖에 없어요? 붉은 홍밖에 없잖아. 붉은,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해서 무슨 진이더라? 내가 얘기했는데 분진, 먼지진, 그치 얘들아? 붉은 먼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붉은 먼지 외에 어디서 생기는 게 붉은 먼지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생기는 게 붉은 먼지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홍진이라고 하는 거는? 인세, 즉 속세를 가리킨다. 세상을 가리키는 걸 홍진이라고 하죠. 자, 자연친화 시에서는 보통 이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해석할게요. 자, 오늘 할 가사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단어 위주로 풀이를 할 거야. 말로만 설명했는데 본인이 모르겠다, 풀이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 쓰셔야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쓰셔야 돼요. 자,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무슨 말이지? 세상에 묻혀있는 사람들. 우리지 얘들아.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 세상에 묻혀있는 분들아, 사람들아 이런 뜻이지. 여러분 할 때 그 분이야. 세상에 묻힌 사람들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이내 생에 어떠한고? 이렇게 물어봤어. 이내 생에 어떠한고? 이 나의 생애가 어떠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거 뭔 말이야? 자, 이 사람 아까 어디 있다고 했지? 전국인? 전라북도 태인에 있다라고 했어? 전라북도 태인에 내가 자연 속에 묻혀있는데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봤을 때 이 나의 생애가 어떠한 거 같니? 라고 물어봤어. 내 생애에 대해서 다른 사람 보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애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야? 자신감이 있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봤다는 거지. 이내 생애 어떠한 거 알면서 물은 거야, 설이. 어떠한가? 나는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좋은 삶을 살고 있냐? 밑에 설명하겠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했어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풍류, 결국 자연에서 살아가는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했을 때 미치다가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 미치다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말이 좀 빠진 거죠. 옛사람이 느꼈던 그 자연 풍류의 수준에 옛날 사람들도 얼마나 얘들아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겠어. 그 자연 친화적인 삶의 그 수준에 미칠까 못 미칠까, 그 수준에 도달했는가 도달하지 않았는가 물어봤어. 자, 물어봤다는 거 도달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도달했다는 거지. 도달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옛사람들의 견줄 만큼 굉장히 좋은 자연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빼가지고 다시 한번 쓸게요. 누구랑? 옛사람이랑. 지금 화자랑 또이또이 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옛사람이랑 화자랑 똑같은 수준이야. 어디에 대해서? 자연적 생활, 즉 자연적 삶에 대해서.
자연적 삶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난 이 정도 살아.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자연에서 잘 만끽하고 살고 있어. 난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서 자,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하니 많건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천지,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 세상이야? 세상에는 남자 몸이 나만한 이가 많대.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겠죠. 반절이 남자잖아. 그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 나 수준이 되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런 뜻이야. 이 말은 이 사람이 전국인이 사대부겠죠? 사대부니까 학식이 있을 거야. 나 정도 학식이 있고 나 정도 신분에 있는 사람들 많죠. 다른 조정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많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 쓸게요. 화자, 즉 나와 수준이 유사한 비슷한 사람인자 많다는 거죠. 말의 사자.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나랑 비슷한 사람 많지? 근데 나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야. 왜냐면 자,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락을 모를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살림이라고 했어요. 산, 매산자, 수풀림자, 자연이죠? 자연에 내가 자연에 묻혀 살지? 태에 인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지락을 모를 것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지락을 모를 것인가. 자, 진정한, 즐길 락자.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 나랑 똑같은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뭐지? 나는 살림에 묻혀 있어가지고 진정한 즐거움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락이라고 하는 거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의 즐거움이겠어? 눈치껏 얘들아. 어디에서의 즐거움을 지락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연 속에 있는 즐거움을 갖다가 내가 지락이라고 표현하면서 너네들은 이거 모르지? 나는 이거 안다? 자랑이야, 자랑. 그래서 수간목 벽계수 앞에 두고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자연에 있다라고 했는데 태인에서 어디에서 지냈느냐? 자기가 지낼 곳이 필요하겠죠. 수간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공간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자연을 감상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공간이 뭐가 된다는 거야, 재현아? 수간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간,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씁니다. 수간모옥이라고 했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옥자는 알고 있죠? 한옥, 양옥, 가옥 할 때 옥이야. 집, 옥자야. 그래서 집이야, 집. 자연에 은거하며 머물던 집이 되는 거죠. 이 전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에 은거하면서 이 머물던 집을 수간모옥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벽계수 앞에 두고 라고 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고어 외운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꼭 외워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벽계수라고 했어. 수 있잖아. 물이랑 관련된 거 아니겠어? 벽계라고 하는 건 아주 푸른 이런 뜻이야. 그래서 푸른 물을, 푸른 시냇물을 그러니까 내가 수간모옥이라고 하는 곳을 상상을 해봐 얘들아. 이 사람이 기와집 같은 뭐 그런 집을 지었겠죠.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걸 지어두었는데 어디 앞에 지었느냐? 벽계수 앞에 뒀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 자리 잡은 거지. 앞에 물이 개천이 흐르는 곳을 앞에 두고 송죽 우룰리에 자,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송죽 뭐야? 무슨 송이야? 소나무 송자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대나무죠. 그쵸? 송죽. 소나무하고 대나무 울리에. 자, 울리 잘 모를 수 있는데 울창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영아. 자, 울창하게. 주변에는 송죽. 나무들이 주변에 막 울창하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 주변에. 이렇게 울창하게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뭐가 되었다? 풍월주인 되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느끼는 감상이 있어. 화자의 정서가 있어. 그걸 요약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가 풍월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자 주제예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 첫 번째. 자, 풍월 주인이래.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무슨 풍이야? 바람풍이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 달, 월자지?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대. 뭐야?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야. 맞잖아. 내가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있으니까 자연의 주인 된 것 같은 기분이겠지.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아, 얘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있다. 질리도록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자연 친화적 삶이니까. 자, 여기까지 한 얘기는 뭐였을까? 자랑이야. 야, 세상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니? 나는 진정한 즐거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자연 속의 주인공이 됐다? 이상해야 돼. 왜 이상해야 될까? 자, 제목이 뭐예요? 상충곡이죠. 봄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처음부터 상충곡이라고 해서 봄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런 곳이고 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래서 이 자연에서 봄을 지금부터 만끽할 거야 라고 빌드업을 한 거야. 빌드업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시조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런 걸 중심으로 내가 내용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서사라고 하는 게 맨 앞에 나오죠.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서사가 된다라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얘는요, 아까 좀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까닭은 계절이 직접적으로 이때다 나와 있어. 가사 중에는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 너희들이 시어를 보고 꽃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시기에 있는 자연물을 보고 유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친절하게 알려줬다. 제목에도 있잖아. 뭐야? 새봄이 돌아온다라고 했어. 제일 중요한 거지. 계절적 배경이 지금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봄이요. 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쓴 사람 선생님 10시까지 남길 거예요. 자, 계절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 봄의 전경에 대해서 모의서를 하는데 쭉 체크해볼게요. 도와 행화는 석양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봄의 모습을 나타내는 전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혼자 봤을 때 적어도 어디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봐봐. 화자 있어. 얘들아, 도와 행화야. 무슨 화야? 꽃 화자지. 이 정도 알잖아. 그 다음에 석양. 모르는 사람 없지. 해가 지는 거 석양. 그 다음에 녹양방초라고 되어 있어. 이거 알죠? 무슨 초야? 풀초지. 그 다음에 새우. 이거 알잖아. 뭐야? 새우. 그 새우 아니고 비가 오는 우자죠. 피우자죠. 저럼 적어도 뭐야? 꽃이랑 저녁이랑 풀이랑 비네 자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네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도화 행화래. 꽃은 꽃인데 도화 이건 알 것 같은데 무슨 도자지? 과일인데 황도백도 할 때 도자야? 황도백도 통조림 몰라요? 복숭아 통조림이잖아 얘들아. 아이씨 안 먹어봐서 모르는구만. 자, 복숭아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모를 수 있어요. 무슨 행자일까? 무슨 행자? 복숭아꽃,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자, 복숭아꽃, 살구꽃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꽃이 피었다.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었다. 계절 언제야? 봄이라는 얘기지 얘들아. 봄에 꽃이 피는 거잖아. 봄에 활기롭게 꽃이 피고 얘가 석양 속에 저녁에 즉 해가 질 때 꽃이 핀 모습이 드러나 있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녹양방초. 자, 이 녹은 알 거야? 푸른 녹자죠. 녹색이죠. 그 다음에 양. 무슨 양자일까? 매 말고 버들 양자라는 게 있습니다. 버들. 그 다음에 방초. 뭐야? 아름다운 풀 이런 뜻이야. 그대로 해석해볼게요. 푸른 버들하고 아름다운 풀이란 뜻이야. 그죠? 자,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은 새우 중에 푸르도다. 비인데 아주 세밀하게 조그맣게 막 이렇게 내리는 비. 가랑비를 뜻하는 거예요. 가랑비 중에 푸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맞잖아요. 원래 푸른 버들하고 아름다운 풀의 색깔. 원래 봄에 봄이 오기 전에는 피지 않았죠. 겨울에는 없었다가 초록색으로 피었어. 원래 비가 온 다음에 이슬 맺혀서 반짝반짝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 있는 거 전부 뭐예요? 봄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쓸게요, 중간에. 봄을 상징한다.
그리고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도다 뭐 대구까지 볼 수가 있겠죠. 비슷한 구조를 반복해서 봄의 전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예쁘냐. 밑에 보면은 칼로 마름질 했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되어 있어. 얘는 좀 풀이가 많이 되어 있는 현대어 버전이야. 쉬운 버전이라서 원래 원문에는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라고 했어. 이 아름다운 전경이 뭐야? 그림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것처럼 예술작품처럼 아름답다는 거야. 결국에 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봄의 아름다움. 자, 이렇게 붓으로 그려낸 것 같이 아름다운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얘들아. 자,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화라는 표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화, 자, 잘 어울린다, 조화롭다 아니고 조화 가짜꽃 아니고 자, 조화 뒤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좀 볼게요. 이 신자. 귀신신, 신신. 그러니까 신과할 때 할 때 그 신이야. 갓이야, 갓. 그래서 조화신, 조화옹이라고 하는 표현 알아두세요. 고어에 많이 나오니까요. 이건 신을 가리키는 건데요. 신의 공이래. 얘들아, 공을 세우다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신의 능력인데 특이하고 신비한 능력이다 이런 뜻이죠. 신의 신이한 능력. 신의 신이한 능력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자, 물건마다. 야, 최우석 일어나서 들어 수업.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물건마다 굉장히 야단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화려하다라는 뜻이에요. 화려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신이 얘들아 모든 세상을 만들었지. 모든 세상에 있는 걸 만든 사람이 누구지? 신이야. 신이 얼마나 이렇게 봄의 정치, 봄의 풍경을 잘 만들었으면 뭐 한다는 거야? 물건마다 그 아름다움이 야단스러울 정도로 화려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뭐야? 봄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잘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어. 집중 안 하지. 수풀에 있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등부 시험 때 이 작품이 첫 번째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내신 시험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새라고 하는 애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새가 춘기, 무슨 기운이야? 봄 기운이지 얘들아.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그러니까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뭐래?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되어 있어. 교태란 표현이 많이 나오죠. 아양을 부린다, 애교를 부린다 이런 뜻이야. 아양을 부리다, 애교를 부리다. 그래서 숯불의 운세가 봄이 왔어? 너무 좋아. 찍찍찍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우리 새가 진짜 봄이 오는 걸 알까? 뭐 알 수는 있겠지. 근데 얘가 그것 때문에 우는 건지 우린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우는 걸 수도 있어요. 아침이라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가 봄 기온에 못 견뎌서 신나서 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 누구의 해석이야? 사람, 우리의 해석이죠. 화자의 해석이죠. 사실은 봄이 와서 여기서 제일 기쁜 사람 누구야? 나죠? 자, 이거는 화자의 감정을 어떻게 한 걸까요? 그렇죠.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나옵니다. 감정이입. 알아두세요. 그래서 새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표현한 까닭은 뭐 때문이야? 사실은 화자의 정서가 이렇다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새한테 비유해서, 이입해서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내가 이 자연 속에서, 이 봄의 풍경 속에서 노니면서 무라일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크할게요. 이 사람의 정서 두 번째. 자, 무라일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건, 그 다음에 나, 아자, 자할 때 아자, 그 다음에 하나 일찰. 뭐야? 하나가 된다는 거야. 뭐랑? 나랑
물건이, 여기서 나오는 물건 뭐야? 자연이죠.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합일. 조금 어려운 표현 써볼게요. 하나가 돼서 합쳐진다. 합일. 그래서 나와 자연이 합쳐지니까 흥이야 다를 소냐, 흥이야 없겠느냐. 얘들아 신나 안 나? 신이 난다는 거야. 자연 속에 있으니까 흥이야 다를 소냐? 알면서 물었지? 설이. 흥이 나겠느냐? 당연히 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서 본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살고 있던 수간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봄의 풍경을 봤어. 근데 공간의 이동이 있다라고 했죠? 공간 이동합니다.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12, 저번에 했는데 12라고 하는 게 12 걸다가 아니죠. 무슨 문인데? 조그만 문? 살인문을 우리가 10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제 이거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머릿속에 넣어야 될 때가 왔어. 살인문 12에 걸어보고 살인문에 슬슬슬 걸어서 내가 대문을 나서서 어디로 가? 두 번째, 정자에 갔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정자로 갔어요. 얘는 뭐예요? 공간 두 번째. 정자에 딱 앉아봤어. 살인문을 가가지고 정자에 딱 앉아보니까 뭐가 됐대?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하대. 자, 여기 해석이 어려워요. 소요음영, 자, 조그만 소리로 조용히 걸으면서 조용히 읊조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쓰면 시를, 읊조린다는 게 결국 시야. 시를 조용히 읊조리며 천천히 걷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를 조용히 읊조리며 천천히 산책했어. 산책하다가 산일이 적적하대. 산의 일이야. 산의 하루하루가 뭐야? 적적하죠. 왜냐하면 자연은 예쁘지. 예쁜데 여기에 누구밖에 없어? 이 자연에 나 혼자 있잖아. 은거하러 왔잖아.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연 속에 나 혼자래. 뭐를 알 리가 없이 한중진미. 자, 이 사람의 자연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 세 번째 나왔네요. 한중진미. 한가로운 중에 느끼는 진정한 맛, 이런 뜻이죠. 자, 진정한 맛인데 결국 자연 속의 진정한 맛이란 뜻이에요. 자연의 진정한 맛.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봄에 노니는 게 이렇게 좋은 거를 나만 안다는 거야. 알리 없이 혼자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도 이 자연에 와가지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신만, 자기 혼자만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 이거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거지. 아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자신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는 안타까움.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렀어. 자, 다음에 이봐 이웃들아 불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한 거야. 이봐 이웃들아 불렀습니다. 우서가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하죠? 그렇지. 도노법이라고 하는 거죠. 도노법. 자, 이방 이웃들아 불러가지고 어떻게? 산수 구경 가자꾸나 이렇게 얘기해서 산수 뭐야? 산과 물 구경 가재. 자연 구경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연 구경을 가재. 그래서 나랑 같이 뭐 하면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 최선하고 저녁에 조수하세.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죠? 한 번에 리듬감 있게 읽었습니다.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 하세. 무슨 법? 대구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행동들이 뭔지 볼게요. 답청은 오늘 한대. 푸른색을 밟는다는 뜻이야. 푸른색을 밟는다? 푸른색 이파리를 밟는다라는 거예요. 푸른 잎을 밟다. 푸른 잎을 밟는다라는 거, 푸른색을 밟는다라는 게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산책한다는 거예요. 그죠? 산책은 일단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욕기는 내일 하세 이렇게 얘기했어. 목욕하다라는 거예요. 목욕하는 건 내일 한대. 뭐야 얘들아? 시간이 넘치는 사람이 산책을 하고 목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침에는 채산하고 산을 채집한다라는 건데 산을 채집한다? 산나무를 채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나무를 캐고
저녁에 조수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수, 낚는다. 뭐를 낚아? 물을 낚는데 낚시하자는 거야. 자연하면 빠지지 않는 게 낚시죠. 저번에 했잖아. 가어옹 얘기하면서 했잖아. 어부의 생애야. 결국 자연스럽게 자연의 모습을 만끽하고 같이 지내자는 거죠. 그러면서 자 자연하고 자 즐겼어. 그 다음에 이 좋은 풍경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술이죠. 자, 각 괴어서 익은 술을 막 익어서 각 고여서 이제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갈건 저번에 우리 시조했던 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채장수가 돌아오니까 안 먹고 어이하리 라는 표현이 있었어. 술을 안 먹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그때도 뭐를 썼지? 걸릴 수 있는 채를 썼단 말이죠. 똑같아요. 술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보자기가 필요한 거야. 갈건이 얘들아 보자기야. 보자기 이렇게 받아서 찌꺼기를 제거해서 원래 술, 깔끔한 술을 꺼냈어. 그 다음에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세며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지금 정자에 있죠? 정자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을 건데 거기 앞에 꽃나무라고 해보자. 꽃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럼 꽃나무 가지 하나 뚝 꺾어. 그리고 한 잔 마시고 뚝 꺾고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술을 세면서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결론적으로는 봄에 풍류이죠. 자연의 풍류. 술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야. 자연의 풍류를 즐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계속 즐기는 거야. 반복이죠. 내려갈게요. 그러면서 내가 화풍이 건득 불어서 내가 정장 위에 있다 보니까 바람을 맞을 일이 많겠죠? 풍이야? 바람이야? 어떤 바람이냐? 화풍, 화창하다, 화창하게 불어오는 바람 이런 뜻이야. 자, 화창한 바람이 건듯 잠깐 사이에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이렇게 얘기해서 녹수, 풀을 녹자에다가 풀은 물이야. 자, 푸른 물을 건너왔어. 자, 상상하는 거예요. 자, 푸른 물이 이렇게 있어, 얘들아. 푸른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멀리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어. 내가 있는 곳까지 불어왔어. 그랬을 때 청량한 잔해져. 자, 내가 지금 뭘 들고 있어? 술잔을 들고 있지. 이렇게 술잔 들고 있는데 이 바람이 몰고 온 뭐가 있겠어? 자연의 냄새가 있겠지. 풀냄새. 그런 푸른색 향기가 어디 안에 담겼다? 잔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청향, 푸른 향, 맑은 향기 이런 뜻이죠. 맑은 자연의 향기가 잔에 떨어진다. 잔에 떨어졌어? 그 다음에 낙콩.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잔을 들고 뭐 이렇게 있겠죠.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내가 입은 이 옷에 붉은 색깔 뭐가 떨어졌다? 꽃잎. 꽃잎이 하나 떨어졌다는 거야. 딱 붙었어. 자,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나 지금 자연 안에 있구나. 자연 속에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야. 낙콩 아까 붉은색 꽃잎이라고 했죠. 붉은 꽃잎. 붉은 꽃잎이 옷에 떨어진대. 봐요. 자, 잔이랑 옷은 다 누구 거야? 내 거지. 내가 입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화자죠. 자, 잔에 지는 거 화자. 그 다음에 옷에 지는 거 다 화자죠. 자, 화자랑 맑은 향기랑 붉은 꽃잎이 같이 있네? 뭐야? 자연이랑 나랑 하나가 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재현아? 그랬을 때 앞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 자연이랑 내가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른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무슨 경지라고 했지, 얘들아?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했죠. 그쵸? 무라일체의 경지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무라일체의 경지. 그래서 내가 자연이랑 하나 됐어. 완전 하나 돼서 술 조금 더 먹으면서 이걸 즐기고 싶단 말이죠. 준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준중? 뭐야? 술독이라는 거야. 자, 잘 먹고 이제 자연 봐야 되는데 술이 없네? 어떻게 해야 돼? 술 사러 가야 돼? 자,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말을 해라. 자, 소동 아이에게 소동 어릴 소 작을 소자지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 주가의 술을 물어서 주 무슨 주? 음주할 때 주자죠? 술주자예요. 술집이에요. 그대로 해석하면. 술을 파는 집에 술을 물었어. 술을 묻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술을 산다는 거죠. 술을 사서 어린아이에게 술집에서 술을 사게 만들어서
어른은 막대 짚고 내가 같이 거기에 술집에 갔어. 정극인이야. 나는 막대 짚고 천천히 걷고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인 있죠. 걔는 술독을 이제 뭐 등에 지고 오는 거야. 오면서 미음 완보하여 위에 있었던 소요 음영하여랑 비슷한 말인 거예요. 미음 조용한 소리로 읊으면서 완 천천히 걷는다 이런 거예요. 자, 조용히 시를 읊으며 천천히 걷는다. 조용히 시를 읊으면서 천천히 걸어서 어디 갔어? 얘들아, 걸어서 지금 어디 계속 가고 있어. 소요 저기 맨 처음에 수간목 있다가 정자 갔다가 시냇물로 간 거야. 자, 세 번째 공간 나왔어요. 시냇가. 시냇가에 혼자 딱 앉았어. 자, 이제 앉아가지고 명사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명사. 자, 그 명사 아니에요. 명대수 할 때 그 명사 아니고 사자를 보세요. 모래사자거든요. 모래사자 아시죠? 그래서 밝은 모래라는 거는 결국 고운, 아주 입자가 고운 모래라는 뜻이야. 이 입자가 고운 모래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게 보일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는 뜻이야. 그 맑은 물에, 모래가 보이는 맑은 물에 내가 잔을 깨끗하게 씻었어. 왜냐면 아까 술 먹었잖아. 그 잔을 씻은 거야. 설거지 했어. 그 다음에 잔 씻어서 부어들었어. 뭐를 부었을까? 다시 또 술 사왔잖아. 뭐를 부어야 돼? 술을 부어야죠. 술 사서 부어들고 거기에 술을 사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청류, 자 풀을 청 있고요. 그 다음에 급류, 물결 할 때 그 류자야. 그래서 푸른 물결을 왜요? 내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시냇가로 왔잖아. 시냇가가 있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물결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길 굽어보니까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자, 앞에서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도화 무슨 꽃? 복숭아꽃, 그치? 자, 복숭아꽃이로다. 자, 시냇가에 마침 내가 쓱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복숭아꽃이 떠와. 아, 자연이다. 라고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도화로다. 근데 아까 자연하면, 자, 이 도화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도화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표현이야. 무릉이 가깝도다라고 했어. 무릉. 자, 무릉도 어떠세요? 무릉도원이세요? 할 때 무릉도원이죠. 그쵸? 무릉도원. 그쵸? 무릉도원을 할 때 얘들아, 이 도자가 어떤 도자냐면 복숭아 도자야. 복숭아 도자야. 그래서 복숭아꽃 얘기를 하면 무릉도원 얘기가 빠질 수 없어. 그럼 무릉도원이 어떤 곳이야? 신선이 산다고 전해지는 구름 위에 있는 세계야. 거기에 신선들이 복숭아 따먹으면서 천천히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야. 이상향이야. 그 이상향이 가깝대, 얘들아. 지금 내가 무릉도원에 있어? 무릉도원에 진짜 있어? 아니지. 간 적 없잖아. 근데 내가 그만큼 이 자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신선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산이 그것인가? 아, 저기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자연이 무릉도원이랑 다름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연에 대한 뭐가 느껴져? 만족감이야.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 조금 더 다 이제 위로 갔어. 이제까지는 지상이야. 수간목 있다가 정자 있다가 시냇물 있다가 위로 올라간다. 자, 송간새로 두견아를 잡아들고 송간새로 해석 하나하나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송간. 소나무 송자, 사이 간자, 소나무 사이 이런 뜻이죠. 소나무 사이에 새로라고 했어. 아까 위에 있었던 새우랑 똑같은 거야. 얇은 비, 그러니까 얇은 로, 길이란 뜻이야. 오솔길이죠. 얇은 작은 길. 소나무 사이 오솔길에 소나무 사이에 있는 오솔길에 두견화를 잡아들고 두견화 이렇게 얘기했어. 두견화? 무슨 꽃이지? 자, 진달래꽃입니다. 우리 진달래꽃 얘기 한번 했어요. 진달래 화전. 봄에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진달래꽃이라고 하면 아, 봄이구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에서는 봄이라고 안 알려준다고 했어? 꽃이나 그런 시어들을 보고 너희들이 눈치채야 된다고 했지? 봄을 상징한다. 같이 기억해두세요. 두견화를 딱 잡아들고 자, 꼭 딱 꺾어서 어디로 가? 네 번째, 봉두에 올랐어. 봉두, 자, 머리 두자 있어. 봉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봉우리? 산에 있는 봉우리로 올라간 거야. 산봉우리 쓴다.
삼봉우리. 삼봉우에 급히 올라가서 자연을 보려고. 자, 거기 올라가가지고 구름 속에 앉아보니까 구름 속에 딱 앉았어. 내가 높은 곳에 앉았지? 자, 그 다음 쪽. 다 했다, 얘들아. 천촌만락이 곳곳에 버려있네. 다음 쪽. 천촌만락이야. 어떤 천이지? 일천천이고 일만만. 우리 많이 했잖아. 자, 아주 많아. 근데 어디가 많아? 촌락. 해석할 수 있지. 촌락 뭐야? 마을이란 뜻이지. 아주 많은 마을, 큰 마을이 있다라는 거야. 맞잖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전경이 보이죠? 아, 마을이 조경이 되네? 다 보이네. 좋아하면서 야, 멋지다 한 거야. 그랬는데 연하일이는 금수를 펼쳤는 듯 이렇게 표현을 했어. 연하, 어차피 외운다. 우리 나와요. 바로 나와요. 연하, 안개와 노을. 안개 연자, 그 다음에 노을 하자. 안개와 노을이란 뜻이에요. 안개와 노을은 일위, 날 일자. 휘, 밝을 휘자. 휘황찬란할 때 휘. 그러니까 날은 밝다. 해가 밝다. 안개 노을에 해가 빛난다. 뭐야? 그냥 정경이 하늘의 모습이야. 해가 지는 모습이겠죠. 해가 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마을이 딱 비추니까 뭐가? 금수를 펼쳐놓은 것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금수, 내가 말하는 평소에 그 짐승 아니야. 그거랑 다른 한자야. 금수, 금, 진짜 금이야. 순금. 금에 수를 펼쳐놓은 것 같다. 뭐야? 자, 별표에 이거 기억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임금 이야기 할 때 많이 나오는 시어예요. 자,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금수. 비단을 펼쳐놓은, 옛날 사람들은 비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사실 그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게 비단이었으니까.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펼쳐놓은 듯. 그러면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었던 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어제까지만 해도 들이 검정색이었는데 갑자기 봄빛이 됐대. 지금 봄이 됐어. 그럼 검정색 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계절 가리키는 거야? 겨울. 겨울이지. 자, 겨울이야. 왜? 검정색 들판이라는 건 비유적 표현이야. 들판이 진짜 검정색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아무것도 없고 나뭇가지 막 바삭바삭하게 말라있고 아무것도 피어있지 않고 이러니까 겨울의 모습이었다가 지금 봄의 풍경이 가득하다라는 걸 내가 위에서 본 거야. 유여할샤라고 하는 거는 앞뒤 바꿔보면 조금 더 해석이 쉽다. 여유가 많다. 그러니까 쭉 펼쳐져 있다. 여유롭게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가 뭐야? 본사야. 본사에서는 무슨 얘기죠? 내가 공간 이동하면서 봄의 아름다움을 쭉 나열한 거야. 그게 끝이죠. 그래서 본사. 여기까지가 본사. 근데 이거는요, 은일가사죠. 속세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연을 느꼈어. 그리고 나서 나의 최종 감상은 이거야.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린다. 이렇게 얘기했어. 공명, 부기, 영화 다 뭐예요? 명예, 돈, 속물적인 것들이죠. 부정입니다. 아까 홍진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다 속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 자연이랑 동떨어진 것들. 즉 홍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경계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표현했어? 공명이 날거리고 부기가 날거린데. 얘들아, 명예하고 돈이 자기 인격이 있니? 자기가 피하게? 사람을 피하게? 돈 싫어. 피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아니죠. 사실은 내가 얘네들을 꺼려서 얘네들이랑 멀리 거리를 둔다라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쓰면 사실은 화자가 공명과 뭐를? 부기를 꺼리는 거죠. 사실은 화자가 꺼리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꺼리는 걸 갖다가 얘네들이 꺼린다라고 했으니까 주인하고 손님이 바뀐 관계. 무슨 관계? 손님객. 주객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표현 알아도 내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객전도라는 표현이 성제에 나온다. 얘네들은 주객전도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맞죠? 그래서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속세를 경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속세 경계. 그러면서 내가 속세를 이렇게 경계하고 내가 추구해야 될 거는 지금 뭐라는 얘기야? 청풍 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청풍, 무슨 풍?
푸른 푸른 바람이란 뜻이지. 푸른 바람에 밝은 달. 이것도 화자의 정서를 지박하고 있는 자연적 요소죠. 네 번째, 푸른 바람과 맑은 달은 밖에 어떤 것이 있을까? 결국 자연이야. 자연 밖에 내가 다른 친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있을 필요도 없고 없다. 의인법 쓴 거지. 있을까? 없다. 서리. 그러면서 단표누항에, 그러니까 내가 자연 속에서 머무는 이런 자연적 생활에 동그라미 5번 뭐가 된다? 헛된 생각 아니하네. 헛된 생각, 쓸모없는 생각 아니한데. 이거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오겠다. 그쵸? 여기도 문제로 나왔네. A. 자, 헛된 생각을 아니한데 내가 자연에 머무면서 헛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헛된 생각 무슨 생각이야? 어디에 대한 생각? 자연에 대한 생각이야? 헛된 생각을 안 하는 게? 뭐야 얘들아? 공명하고 북이랑 관련된 거 아니야. 알면서 나 하는 거지. 속세 얘들아. 속세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거야. 쓸모없이 뭐 정치, 돈, 명예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연만 머물겠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아무튼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백년 행락한다. 백년 행락 표현이 있어요. 동그라미 6번. 자, 얘는 100년 동안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산다는 건데 100년이 뭐야? 사람의 일생이지. 사람의 생애야. 사람의 내 생애 동안 생애 중에 이렇게 살아감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자연 속에. 자연에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 정도면 어찌하리? 라고 되어 있어. 이 정도면 어찌하리라고 물었네요. 자, 이 정도면 어떻대? 무슨 말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다는 거야. 이 정도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설이 쓰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 정도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더라. 난 자연 속에 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마지막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그래서 결사 부분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 끝났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얘는 가사 첫 번째 작품이야. 무슨 가사? 전격 가사라고 했지? 자, 지켰는지 볼게. 아무튼 밑에 쓴다. 3글자지. 100년 행락이 몇 글자야? 5글자지. 이만한데 4글자. 근데 선생님 4글자인데요? 안 지켰는데요? 원래는 이게 현대어플이라 어찌하리지만 원래 표현은 어찌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글자예요. 그래서 3543 지켰다. 무슨 가사다? 정격 가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전반적으로 가사 좀 지루하죠. 자연에 대한 얘기만 쭉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할 텐데 몇 시죠? 3시 18분이에요. 3시 25분까지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 언제까지 시작? 25분.